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김혜자 지음의 생애 감사해를 가져와 봤어요. 배우 김혜자님은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이시죠. 아마 김혜자 선생님의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요, 김혜자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느낀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물론 제가 말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 책의 핵심은 인간 김혜자로서 더 나아가 배우로서 살아온 선생님의 삶과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소중한 삶의 지혜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평온한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긴 방황과 자신에 대한 결핍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고 또 연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더불어 엄청난 열정과 노력으로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역시 화면만으로도 느껴지는 선생님의 품격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국민 엄마,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삶과 소중한 지혜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 때부터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싫었고 무엇을 하든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하고 줄곧 죽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회원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약국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나를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곧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가 그렇게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경기여고를 그럭저럭 졸업한 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김창옥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칠판에 걸어놓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급 공무원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곤란을 모르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겠다든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야망과는 거리가 먼 채 따뜻한 햇살 아래서 풀내음 맞기나 즐겼고 여전히 혼자서 영화관에 다녔습니다. 하루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과 함께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혔지만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은 정혜선, 김난영, 태연실, 박주아, 최정은, 최규로 배우 등 모두 패기와 정열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신인 연수 졸업 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열등감과 회의에 빠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역도 신통치 않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열망만 가지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는 생각만 있었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스스로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고 언제까지나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결혼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웬 손님 한 분을 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줄이 곧게 선 공군 제복 때문이었는지 믿음직스런 남자 인상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다지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며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2살이면 한참 학구열에 불타 미래의 꿈을 부풀 나이였지만 나는 학교 공부를 집어치우고 결혼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초대로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공군 아저씨가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곧 아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시부모 밑에서 며느리 노릇도 했습니다. 아기에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출산도 하기 전에 인형을 가지고 목욕 연습을 시킬 정도로 극성스러웠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뻐 이마에 난 잔털에 매일 쓰다듬으며 젖을 먹였습니다. 나는 무엇에 몰두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다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4, 5살쯤 되었을 때인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얼굴과 같은 높이의 선반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너의 힘으로 살아. 너의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야만 꼭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가 깊어질 무렵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물었습니다. 혜자야, 너 연극 좋아했잖아. 너 시집 갔다면서? 사실 탤런트 그만두고 너무 창피해서 결혼할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반주해줄 친구에게만 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 연극하고 싶지 않니? 그 권영주 선배가 당시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지적인 연극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연극하지 않을래? 가끔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지루하고 평범하게 몇 년을 집 안에서만 지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면서 그저 그런 아주머니로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권영주 선배가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연극을 하면 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그 선배가 권했고 그 덕분에 드라마 센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했는데 나에게 백작 부인 역을 시켰습니다. 물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백작 부인이라고 넓게 펴지는 옷을 입고 연기 실력이 서툴러도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드라마 센터에 갔습니다. 그때는 실험극장이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오연경, 김성원, 김동훈, 김동원, 나영세 등 유명한 연극 배우는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에서 내가 연극하는 것을 보고 배우가 될성 싶어 보였는지 실험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지휘자에 따라 오케스트라 음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극을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분인데 장구를 치면서 쿵 치면 넘어지고 쿵 치면 일어나 하는 식으로 연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배우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분이 북을 치면 가슴이 둥둥둥 뛰었습니다. 내가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 밑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권영주 선배가 창단 멤버인 민중극장의 창단 공연 작품인 페르시앙 마르소 원작 달걀로 추성궁 씨와 함께 연극에 데뷔했습니다. 미숙하기 그지없는 연기였지만 무대 위에서 보람을 느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루했던 생활에 조금씩 활기가 생겼고 연기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민중극장 공연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열성파 연기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곳에 미치는 것이 여간 신나고 멋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험극장, 자유극장에서도 교섭이 왔습니다. 모두가 욕심내는 작품들이라 시간을 쪼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민중극장에서 국물 있사옵니다, 토끼와 포수, 도적들의 무도회 등에 출연했고 자유극장으로 옮겨서는 따라지의 향연, 피크닉 작전, 신의 대리인, 해녀 무태오르다 등에 출연했습니다. 실험극장에서 하는 연극들의 주인공 역도 맡았습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상하의 집,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 피가로의 결혼 등 내가 할 만한 작품은 거의 다 주인공을 했습니다. 연극계에서 백성이 나옥주 선생의 계보를 잇는 배우가 나왔다는 평판까지 듣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현이 안 되었다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에서는 온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열연을 했는지 마지막 공연날 막이 내리자 허탈감에 빠져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극 속에서 나의 인생을 다 살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국연기영화상 여자인기상을 수상했고 문화대상 여자인기상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배역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서 내가 맡은 여주인공 역입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마약 중독으로 허물어져가는 여자를 연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했던 대사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날 차지하기로 됐다고요? 다행이에요. 저 여기서 영 헤어나지 못하는가 했어요. 저도 한 잔 주세요. 저 당신하고 헤어지고 그만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아니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을 뜯어버린다고 병원에. 저 무서웠어요. 하마터면 병원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캡슐, 딱정벌레 같은 수면제 3알이 늘 내 손바닥을 파먹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파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3알을 또 쥐어줬어요. 그러면 또 파먹고 그것이 나를 재웠어요. 그러면 또 3알이 내 머리로 기어 올라왔어요. 내 머릿속을 파먹었어요. 깨보면 그 빨간 것들이 배가 통통 불어가지고 손바닥에서 뒹굴고 놀아요. 그래 손바닥에 저려오면 또 잠에 들죠.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기어올라 또 파먹고 내 머릿속은 개미집처럼 뚫렸어요. 그 빨간 딱정벌레들이. 당신 아니었더라면 저 그냥 그것들한테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무서워요. 나 버리지 않았죠? 내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기서도 그것을 먹어요. 그 빨간 딱정벌레를 하루에 3알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잠이 오죠. 잠이 오면 옛날에 내가 열심히 외우고 무대에서 했던 대사를 다시 읽으면 그때의 나로, 그때의 내 감정으로 휙 하고 건너갑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할 때는 또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에 따른 연기가 아니라 가령 절망 같은 것을 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목의 관절이 딱 꺾인다거나 뒤로 나자빠지는 동작 등으로 표현해야 해서 그것을 고심했습니다. 연극 작품들이 그렇게 내면 연기를 키워주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정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6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다른 음식은 못 먹고 매일 딸기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연출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북을 쳐줍니다. 막이 오르면 나는 신이 오릅니다. 남편과 애인 사이에 방황하는 여인이 되어 울고 웃고 하다 보면 그대로 나 자신의 일처럼 빠져들어갑니다. 애인과 남편의 공모로 죽임을 당하는 나.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막이 내립니다. 땀에 흠뻑 젖어 흡사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나는 딸기를 몇 개 집어먹고 또다시 저녁 공연을 위해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함께 KBS 탤런트 공채 합격한 배우들이 브라운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텔레비전 연속극이 활발해지자 무대 연기인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4년 동안 연극에 몰두하며 살다가 다시 KBS TV에 나갔지만 이미 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 탤런트들을 보면서 심한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커져가는 그들을 의식하면 화제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적인 연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자꾸만 초라해져가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김동현 극본, 김재민 씨가 연출한 무죄에서 조금 사람들 입에 올랐습니다. 파리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도 하게 되고 마음 놓고 웃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 앞에서는 두 손 들 곳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MBC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스카우트 되어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임신한 채 개구리 남편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나를 쓰려고 국중 인물도 임신한 것으로 설정해서 배가 부르는 과정과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해산하고 사흘 만에 엄동 설안에 야외 촬영을 나가는 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한 입덧과 과로로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가끔씩 나는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위치를 까맣게 잊고 배우 김혜자로서만 있고 싶은 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칭얼대는 두 아이가 나 혼자만의 세계를 방해하면 아이들한테서 도망가 골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혼자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첫 드라마 개구리 남편은 많은 화제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극중 인물로 만삭의 여인이었던 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낳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채 시청자 앞에 부은 얼굴로 내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사람들은 동정을 보내기도 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의에 차서 하는 것에 찬사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연기가 좋지만 너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나의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까지 출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주위 환경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출연자들이나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구리 남편 속 최불암 배우의 아내인 나를 실제 나로 잘못 알고 무척 가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야외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전부가 사람들 앞에서 벗겨져 버린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배우의 경우 내면에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연기하는 것과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고 연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부조리한 의식 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많은 경험을 느낀 다음에 연기하는 것과 애초에 그런 것 없이 연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눈빛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호함이 보일 것도 같고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았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아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 살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경험입니다. 배우로서는. 아프리카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기 뭐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꼭 살인만이 죄인가? 나는 그곳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타고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음 작품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천성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너의 힘으로 살아. 너의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모노드라마 오스카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내가 다우트 이후 6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10살 소년 오스카가 신에게 보내는 13통의 편지를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오스카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들의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된 부모는 죽음을 앞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담당 의사도 오스카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실수 때문인 듯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실망한 오스카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소아병동의 가장 나이 많은 간호사인 장미 할머니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장미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찾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간호사입니다. 그녀를 장미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스카밖에 없습니다.
병동에서 일할 때 핑크빛 감도는 장미색 가운을 입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전직 프로레슬링 선수라고 소개하는 그녀는 프로레슬링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어 오스카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장미 할머니는 오스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고백하렴.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생각들, 그것들은 너에게 들러붙고 너를 짓눌러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너를 썩게 만들지.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구닥다리 생각들로 가득 찬 악취나는 쓰레기장이 될 거야. 장미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소녀는 하루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합니다. 오늘은 10대를, 내일은 20대를, 모레는 30대를, 그렇게 12일 동안 100살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미 할머니는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해가 가기 12일 전부터 하루를 한 달처럼 살아. 그런 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이제 10살인 오스카는 오전에 15살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날 저녁에는 20살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중년 남자의 괴로움도 토로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스카와 장미 할머니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지고 오스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10대부터 100살까지 열흘 동안 사는 모습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절망하는 대신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연극 정보를 보고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보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연극을 보고 나니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연극이라는 소감을 많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가 쓴 소설 오스카와 장미 부인이 원작입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모노드라마 형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 시도한 공연입니다. 오스카, 장미 할머니, 그리고 오스카의 부모님과 간호사, 평생의 사랑 패기 블루, 오스카의 병원 친구들인 비만 소년 팝콘, 온몸에 화상을 입은 베이컨, 머리가 남들보다 2배 큰 아인슈타인 등 11명의 역을 러닝타임 110분 동안 나 혼자 하면서 오스카의 마지막 12일간의 일상을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모노드라마인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작품이 좋아서 한다고는 하기는 했지만 대본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두꺼운 대본을 어떻게 다 외우나 하고 막막했습니다. 내가 쏟아내야 하는 대사가 A4 용지 43장 분량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연기의 깊이에도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겼습니다.
첫 연습 때는 어지러워서 15분밖에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 할 만큼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연습도 거뜬했습니다. 이것이 작품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있어서입니다. 함영준 연출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쯤 이 작품을 알게 되었다.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가 80세가 넘는 노배우를 위해 쓴 작품인데 얼마 후 한국에서 공연되었다. 재미있는 작품이었지만 아이 위주로 여러 사람이 나오다 보니 본질을 조금 놓친 것 같았다.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모노드라마 형식이 가장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70세가 넘는 배우 중에 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김혜자 선생님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다. 오스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 짧은 소리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의 별명은 대머리예요. 7살쯤 돼 보이고 병원에서 살아요. 암에 걸렸어요. 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이의 마지막 며칠간을 다룬 이 작품은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사실 전에 이 작품을 하자는 제의가 왔을 때는 별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다시 대본을 받았을 때 이 작품은 내가 해야 해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그래,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삶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걸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와 같은 고민을 소년의 입을 통해 돌아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작가는 백혈병에 걸린 한 아이의 마지막 12일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10년같이 보내보자는 아이와 할머니의 귀여운 협정으로 아이는 10대부터 120살에 이르는 한 평범한 남자의 삶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오스카와 장미 할머니, 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만큼 연극에서 배우가 차지하는 몫이 크기 때문입니다. 6살의 어른들을 따라 보러 간 여성곡 극단이 하는 연극에서 무대 위에 여자가 칼을 차고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배우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품은 배우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연극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영준 연출가도 말했듯이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사는 것처럼 연극이 살아야 연기 예술이 삽니다.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1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작품별로 캐릭터의 차이는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주로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스크린이나 무대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나 혼자 11명의 연기를 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장미 할머니는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의 오스카를 연기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지내는 여자친구 패기 블루를 위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경쾌한 왈츠로 오스카의 설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짓궂은 모습까지도. 연극을 준비하면서 소품팀이 준비해온 은영의 눈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원작에 눈, 코, 입이 다 떨어졌다 라고 나왔는데 말끔한 새 인형이라 통일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배우인 나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청색증을 앓는 여자친구 패기 블루는 푸른색 풍선으로,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팝콘은 커다란 노란색 공으로 표현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력을 보여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흉내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같이 목소리를 낸다고 아이처럼만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소년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10살처럼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제줄에 100번 넘어도 안 됩니다. 애들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손발이 오글거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어떻게 뜰까 특징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린 오스카는 신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 할까? 또 장미 할머니처럼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오스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좋은 배우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바보 아냐? 이제까지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연극은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아가고 오늘 몰랐던 것을 내일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연극은 언제나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지가지 없는, 아무데도 기댈 때도 핑계댈 때도 없는 것이 연극 무대입니다.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든 연극이든 영화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진심을 다해 연기하는 것이니까. 어디서 하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역을 연기하면 되니까. 다만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연극은 편집이 없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1초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또 드라마처럼 애드립으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밥 먹었니? 어딜 가니? 잘 갔다 와. 이런 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라도 엉뚱한 말이 나오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긴장됩니다.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1시간 전부터는 혼자 있었습니다. 집중하려고 무난히 노력했습니다. 역할이 주어지면 맡은 역과 마음이 똑같아집니다. 힘든 역을 하면 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가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사 분량이 많아 다른 공연에 비해 2배, 3배 연습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넣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었습니다. 대본을 계속 읽으면 소년 연기가 나왔습니다. 대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내가 연극영화과 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배우면서 했습니다. 완성된 배우란 없으며 계속해서 공부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함영주 연출가라는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함영주 연출가는 김혜자 선생님이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는 15분만 대사를 외워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2시간은 평균, 길게는 6시간까지 연습을 하신다. 신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김혜자 선생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극을 잘하기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집에서 러닝머신도 하고 맨손 체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유한한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힘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작은 본래 우리나라에 오스카와 장미 할머니로 소개되었습니다. 3개월의 연습 과정에서 함께한 스태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극의 제목을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극 중에 오스카는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 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며 느끼는 보편적인 의문들을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이 작품 안에 많습니다. 결국 오스카가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추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됩니다. 소녀는 장미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매일 신에게 하루의 일상을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왜 신에게 편지를 써야 해요? 라고 묻는 오스카에게 장미 할머니는 그래야 너가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합니다. 나 역시 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픔과 전쟁에 희생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오스카처럼 신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왜 신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내 인생에서 연기하는 것이 반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반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기를 한다는 것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쓰이게 하려고 신이 나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배우인 나에게나 관람하러 오신 분들에게나 연극이 모든 해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지만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연극은 엄마와 소녀의 모습이 공존하는 나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국민 엄마로 불릴 만큼 엄마 역을 많이 했지만 꽃과 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이 나의 한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보 같으면 안 됩니다. 순수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연극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죽음은 아무도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평생 고생만 하던 사람이 죽은 후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 후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면서 나의 정신근육을 키워주셨습니다. 공연을 할 때는 관객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무대에서는 객석이 그냥 뿌옇게만 보였는데 하루는 맨 앞자리에 앉은 관객 한 명이 얼굴이 무척 하얀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연 내내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연기를 잘 못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대사를 음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같이 둥근 얼굴을 뒤로 젖힌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나 그 사람 때문에 연극 망쳤어 라고 했더니 스태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좋은 표를 사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얼마나 선생님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잠들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 연극은 라이브 피아노 연주와 함께 진행되는 독특한 형태인데 프랑스 몽트레이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재즈 피아니스트 엄주빈 씨가 쇼팽의 녹턴 2번 야상곡을 시작으로 영화 세 가지 색 블루에 나온 곡, 쇼팽의 왈츠곡,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 등을 최고의 연주로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원작 작가의 말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채 침묵과 맞서 싸워야 했던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살면서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왜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왜 어떤 나무는 어려서 가지가 부러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는 걸까?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
아프리카를 다니며 일기에다가 신에게 많은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해진 답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연극 속의 대사처럼 진지한 질문은 진지한 질문으로 남아있게 마련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삶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나의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흘째 되던 날, 다시 말해 죽기 이틀 전 오스카는 이렇게 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난 100살이 되었어요. 장미 할머니처럼요. 계속 잠이 쏟아지지만 기분은 좋아요. 나는 엄마랑 아빠에게 삶이란 참 희한한 선물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선물을 과대평가해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엔 과소평가해요. 지긋지긋하다느니 너무 짧다느니 하면서 내동댕이 치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요. 삶은 선물이 아니에요. 잠시 빌린 것이죠. 빌린 거니까 잘 써야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오스카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성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을 살더라도 얼마만큼 가득 차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이 연극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답입니다. 대본에 처음 본 느낌 그대로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시 빌린 우리의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스카가 묻습니다. 삶에는 해답이 없다는 건가요? 장미 할머니가 말합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진 해답은 없는 거야. 오스카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장미 할머니, 삶에는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김혜자 지음의 생애 감사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늘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시는 김혜자 선생님께서 학창시절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방황을 겪으셨다는 것을요. 또한 모태 연기파 배우로 보였던 선생님께서 연기를 너무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배우를 그만두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온 정신과 에너지를 연기에 쏟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 연극을 시작으로 지금의 국민 배우의 자리에 오르셨죠.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이 출연하신 영화 마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를 다시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고민과 노력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알고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보다 그 표정과 대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 다시 보는 것인데도 정말 더 재밌게 봤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말씀처럼 삶 속에 어떠한 방황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팬으로서 김혜자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성책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